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참 넓죠. 근데 이제 저기 가야산 자락 서쪽인데 이쪽은 정말 들이라고 하기에는 야트마가 차니 산이라고 하기에는 높은 산이 없는, 그래서 이제 비산 비야, 사실 이게 지형 용어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형 용어처럼 됐어요. 꼭 지리가 뭐 용어를 규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데서 이야기한 것도 거꾸로 들어오기도 하고, 비산 비하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 이제 태안반도까지 서산 일대는 일단 이제 지질 구조상으로 땅이 오래됐잖아요. 땅이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현 선생님 말씀하신 화강암 부대, 대개는 이제 중생대에 만들어졌는데 그 화강암 부대보다 더 연대고 오래된 땅이죠. 대략 이제 선 캄브리아이라고 하는 적어도 5억 6천만 살 된 이런 아주 연로하신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침식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이제 굴곡 없는 땅이 됐겠죠. 하지만 이제 동해안 같은 경우는 이제 신생대 융기작용 때문에 솟아 올라갔는데, 평평했던 데도 올라가니까 높아지는데 이 지역은 뭐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옛날 모습을 그대로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본다고 하면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이런 넓은 들판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어떤 가족 단위로 먹고 사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계곡이라든지 하천 주변 이런 데는 이제 벼농사가 발달하고, 근데 벼농사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농업의 특성이 있고, 또 수리시설이나 이런 거를 집단적으로 관리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밖에 없고요. 생산성이 높은 반면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이런 들판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벼농사가 발달하기가 어렵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밭농사가 발달하겠고, 밭농사가 발달하면 대개는 이제 일거에 노동을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작물을 소규모로 재배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1년 내내 끄느름하게 계속 농사를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족 단위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산 분들한테 이렇게 뭐 여쭤봤어요. 서산을 어떻게 설명하고 싶냐 그랬더니 낙토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낙토, 좋은 땅이다. 그러면서 이제 서산에 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너 없어도 나 먹고 산다. 그런 말이 있답니다. 근데 듣고 보니 이게 지리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너 없어도 나 먹고 살아요. 왜냐하면 협동노동이나 이런 게 굳이 필요 없고요. 밭농사 중심이기 때문에 그냥 가족들끼리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벼농사지대만큼 뭐 무슨 천석군 만석군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식구들 먹고 사는 데는 이제 큰 지장이 없는, 그래서 집들이 띄엄띄엄 있겠죠. 그런 형태의 마을들이 이제 발달하게 됐을 거고요. 그런 게 이제 대규모의 종족 촌락 이런 거를 만드는 데는 이제 어떤 생산 기반이 약하거나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런 데는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비산비하의 서산 그런 이제 우리 지역성을 설명하는 자연적인 배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쭉 볼 겁니다. 경주김씨 마을. 우선 이제 이 마을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기 전에 종족촌락, 현재 이제 장효 선생님하고 말씀 나눴었는데, 뭐 동족촌락이라고도 하고요. 동족촌락, 심지어 집성촌 이런 용어들을 여러 가지 섞어 썼는데, 뭐 성씨가 모였다 그래서 집성촌이고요. 주로 이제 일제학자들이 썼던 용어입니다. 동족촌락도 마찬가지인데 불악이라는 용어를 썼죠, 이 사람들. 근데 이제 동족이라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민족까지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성씨 집단이라는 말을 표현하기엔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제 견해로는 종족촌락이 옳다. 왜냐하면 이제 종갓집, 종법사상, 왕가에서도 종묘. 그래서 이제 가문을 뜻하는 말은 종이기 때문에 종족촌락으로 적절한 용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종족촌락들은 뭐 굉장히 많죠. 일제 때 조사된 것은 300여 개가 넘는데 300여 개는 사실 굉장히 많이 누락된 겁니다. 훨씬 더 많고요. 또 이제 사대부 가문들의 그 어떻게 보면 세력 기반이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유행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정치적으로 큰 관계 없이도 이제 막 모여 사는 이런 형태로까지 발전해서 숫자는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실제 알고 보면 종족촌락 출신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송경남 쌤도 종족촌락 출신입니다. 이혜원 쌤도 종족촌락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혜원 선생님은 공주 그 월송리 한산 이씨, 우리 충청남도의 3대 명문가에 속합니다. 그 한산 이씨가에서 이제 태어나서 배출한 그 종족촌락 출신이어서 아마도 우리 서산 이 지역하고 공주하고 그 문화적 느낌의 차이가 크거든요. 금강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혹시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보아왔던 한산이씨 종족촌락과 우리 서산 일대 느낌과 느낌적 느낌 어떻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원래 느낌은 표현하는 게 아닌데요. 안 하면 또 오늘 여기 온 밥값을 못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박수를 한번 그래. 최초의 박수. 저희 어릴 때부터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늘 듣던 얘기가 이제 모근자손.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려줬거든요. 그때는 모근이란 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 내가 모근자손인가 보다 모근 했는데 중학교 들어가서 국어 교과서를 봤더니 거기에 모근 이색, 그 다음에 야은 길제, 호은 정몽주 이렇게 삼원이라는 고려 말에 학자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모근 이색 선생을 이래서 내가 이제 모근자손이라고 했나 보다. 그래서 그로부터 제가 28대 손이라고 늘 할머니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어쨌든 고려 말에 학자였던 모근 이색 선생님의 어쨌든 28대 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한산이씨라는 그 핏줄을 글쎄요. 그 임진왜란 때도 이제 족보가 많이 바뀌고 그래서 사실은 그 족보의 개념을 저는 이제 잘 안 믿는 편이에요. 집에도 이제 족보를 만든 게 있는데 거기에 이름을 올렸을 때 그걸 면밀히 읽어본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 친구 임병조 선생님이 자꾸 이런 종족촌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길래 그리고 한산이 씨를 가지고 계속 뭔가 연구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이 생긴 것보다도 그래도 우리 월성동 한산이 씨 종족촌락에 대해서 친구가 관심을 갖는데 뭐래도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조금 한번 훑어본 게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내포도 보면 이제 사대부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종족 마을을 이제 이루어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산이 씨도 보면은 고려 말까지는 그래도 약간 권력보다는 그 학자 집안으로서 굉장히 그 실세에 가까운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여기저기 다 흩어져 산단 말이에요. 한산이 씨의 그 종묘가 있는 데가 이제 서천인데 서천 한산면 거기를 가봐도 야 고려 말에 이렇게 굉장히 권력이 강했던 이런 집안 치고는 너무 초라하다. 그리고
군데군데 한산이씨 종족촌을 가보면 굉장히 아주 골짜기 아니면은 조금 소외된 지역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많이 이제 부락을 이루고 살더라고요. 사대부 여기에 이제 형성된 이런 종족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제 느낌은 뭐냐면 모근 이색 선생님이 그 이제 조선을 세운 이성계 그로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시달림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가족을 뭐 배에 태워서 물놀이를 시켜준다는 이유로 배에다 뭐 구멍을 내가지고 수장을 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릴 때. 물론 그 역사적 기록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늘 아마 이게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무인보다는 문인이 이 정신적인 어떤 그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주가 될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아마 새로운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부담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한산희 씨의 그 종족 전람은 대부분 피해서 은둔 생활을 많이 했을 것 같은 느낌이고, 이 내푸에 온 사대부 집안하고 다른 점이라는 거는 이분들은 환국이나 또는 반정 때문에 와신상담 다시 한번 권력을 잡고자 하는 권력 지향적 이런 사대부 집안이라 여차하면 다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어떤 위치에 자리를 잡았다면, 한산희 씨 집안은 영원히 피해서 흔적 없이 이렇게 자손들을 그냥 이렇게 존속시키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강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은 게 이제 저희 동네거든요, 월성동. 월성동의 한산희 씨 그 동네를 보면 그 분지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평야라고 해도 애매한데, 아무튼 산으로 둘러싸인 좁은 공간에 거기에 아주 밀집된 가옥으로 이렇게 한산희 씨가 한 39가구 정도? 제 어릴 때 기억이 그렇거든요. 거기에 이제 타성 씨가, 전준희 씨가 한 가구, 그 다음에 진주 강 씨가 한 가구. 이렇게 둘을 빼면 37가구가 다 이제 한산희 씨. 뭐 하여튼 당숙 생일날 보면 다 모이더라고요, 마을 사람이. 저는 어릴 때 뭐 당숙 생일날 제가 한 일은 뭐냐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아침 잡수러 오세요 이거였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린 제 친구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아침 드세요 하면 그렇게 반색을 하셔요, 다들. 응? 이제 그런 어떤 은둔 생활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그런 산속으로 이렇게 피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특히 그 아래에서 또 계층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어릴 때 좀 잘 살고 이런 그 부잣집들은 약간 금강하고 거리가 한 직선거리 2km 정도 산속이거든요. 근데 조금 구릉지보다도 조금 높은 지역, 그리고 주변에 텃밭, 농경지가 가깝고 이런 곳들은 우리 마을에서 그 잘 사는 그 집들이 한 서너 집이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이제 집을 갖고 계시고, 나머지 이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개울가 옆이더라고요. 수시로 물이 넘쳐요. 그리고 금강이 역류해가지고 제 어릴 때도 우리 앞마당까지 이렇게 물이 들어왔던 기억이 있어서 막 제 책가방을 들고 막 산으로 피신하고 이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홍수에도 좀 열악한 공간, 여기는 그 마을 안에서도 이렇게 계층화가 돼서 이렇게 위치를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서산에 보면은 그 가사리에 제 고등학교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런 마을에 살아요, 이런 마을. 근데 저기 저런 그 나무가 있는 약간의 구릉지 언덕, 거기에 그 친구 집이 있어요. 서령유 씨인데, 그 서령유 씨가 그 가사리 1구에 한 20여 가구가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처음 겨울방학 때 일주일을 그 집에 가서 숙식을 했거든요, 그냥 이유 없이. 그러면서 그때 바다를 처음 가봤어요. 안면도 영목까지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그때 그 집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갔는데, 주변이 다 경지예요. 밭 한가운데 이 집이 뚝뚝 솟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 집은 참 굉장하다 그랬더니만, 그 중에서도 그 유지들은 거기에 살고, 그 다음에 그보다 좀 어려운 사람들은 이 AB 방조제가 막혀서 지금 두나무라고 있는데, 두나무 쪽에 거기 그 강물이, 바닷물이 드나드는 그 부분에 마을을 이루고 사는데, 거기는 수시로 이렇게 침수가 돼서 이 제방이 없으면은 이제 그 밭농사도 힘들고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 집을 보면은 그 홍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야말로 농경지와 그 다음에 집터, 이걸 갖고 지금도 거기 어머니가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늘하고 젓갈, 이거를 이제 대규모로 공작을 하세요. 그리고 이 마을도 보니까
아마 여기에 정착한 경주 김씨도 누군가는 여기다 마을을 처음 이제 세우긴 했을 텐데 여기도 하천이 있긴 하지만 이런 어떤 홍수나 이런 거하고 조금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아서 보니까 산으로 빙 둘러싸인 한복판에 그렇게 이제 마을을 이루고 이제 살았던 걸 보면 굉장히 영향력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내포의 사대부의 그런 어떤 종족의 출락의 개념하고 제가 살고 있는 월성동을 비롯한 한산리시의 그 종족 출락하고는 이렇게 산속으로 또는 지방으로 이렇게 이전했던 그 배경이 약간 어떤 그 의식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딱 해주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이 구릉대가 저 산줄기가 북쪽으로 쭉 뻗어가지고 mon수사 뒤로 해서 쪽에서 이제 안흥대까지 가고 거기서 갈라진 줄기가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요 마을 쭉 내려가서 이제 정순왕후 생가는 더 밑에 바다 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빙상하잖아요, 무덤이. 바로 이제 이 가문에서 배출한 이제 어느 분의 이제 묘인데요. 원래 이평조의 묘는 아니고 이평조의 묘 따로 계시더라고요. 그 이평조의 몇 대손이더라? 하여튼 4대손인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뭐 4, 5대손 중에 한 분이신데 김세진이라는 분이십니다. 김세진이라는 분은 그 이분의 아버님이 그 김홍욱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여러 서원에 이제 대항이 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분이세요. 실제 이제 과거에 국제에서 감직에 진출하시고 이 전형적인 내포 사대부 고집이 좀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의 왕이 효종인데 효종 임금에게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뭐를 요구하냐면 소현세자 빈이 효종 그 인조에게 사살을 당하거든요. 소현세자가 죽은 뒤에 그래서 이제 억울하게 죽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신원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해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분의 아드님이잖아요. 효종 인조의 아들. 자기 형의 부인이잖아요. 소현세자 빈이. 근데 이제 효종은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차남이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불문율처럼 금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혁주 김홍욱이란 분이 줄기차게 요구를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감히 말을 못하는데 당신은 그런 말을 하니 참 이제 가상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줄기차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분을 잡아다가 직접 국문을 해요. 그래가지고 군장을 때려가지고 죽어요. 그래가지고 장사를 당합니다. 김홍욱이라는 이분의 아버님이. 그러니까 이제 지역의 유생들은 이제 김홍욱을 굉장히 옹호를 하죠. 또 이 지역의 명망가이고 더군다나 이제 당시에 이 기호 서인들 여기에 이제 굉장한 지지를 받습니다. 바로 이제 유명한 우리 송준길, 송시열, 우리 송경란 스님 할아버님이시죠. 두 분이 뭐 이 지역에 말하자면 뭐 대표시잖아요. 두 분도 이제 계속 구명운동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죽어요. 어쨌거나 지역의 명망가라 하더라도 그렇게 왕에게 이제 뭐 죽임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가세가 좀 후퇴를 했겠죠. 그때 이제 그 아드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 왕에게 장사를 당한 뒤에 이제 그 아드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사실 크게 그 입사를 하지 못하시고 그 아들 때까지도 이제 마찬가지 김두성이라는 분인데 묘가 요 근처 어디 있다 보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랫대에서 또 유명한 인물이 나와요. 그분이 누구냐면 김흥경이란 분인데 이제 그분대에 이 마을이 다시 중흥을 하는 셈이에요. 이런 묘가 이제
김한신의 증손자가 김정희다. 그러니까 이 집안하고 그 집안이 같은 집안. 학주 김홍욱이라는 사람한테서 퍼져나갔어요. 이분이 그 큰 아들. 근데 이제 그 큰 아드님과 그 아들이 무덤이 여기 있는 걸로 봐서 이 마을에 이제 그때 막 섞여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은경이란 분은 나중에 영의정까지 되기 때문에 터전이 이제 서울이 되는 거예요. 전형적인 내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특세했을 때는 진출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퇴근하고 이런 모습을 이 마을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마을에 있는 분들은 바로 이제 이분의 직계 후손이 아니시고 이분의 동생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의 동생들이 김계진이란 분인데 이분 세진이 또 계분의 후손들인데 계진의 후손들인데 당연히 이제 김은경이 영의정이 될 때 이 서산에 중심을 두고 있던 그분들은 조금 세력이 약했겠죠. 하지만 이제 6촌간, 8촌간 이렇게 되니까 무시 못할 집안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7촌 조카 됩니다. 김은경이. 바로 김한구란 분이 이제 이 마을에서 태어나는데 짐작이 가시죠? 영조의 부하였던 김한신과 김한구와 같은 한구예요. 김한신이란 분이 이 마을에서 태어났고 김한구의 따님이 바로 정순왕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순왕후가 이 가문의 이제 직계는 아니었지만 관계로 이 마을에 오랫동안 살았던 그 혈통의 출신이시고 이분이 이제 영조의 계비가 될 때 어쨌든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어떤 증거가 없지만 분명히 중앙정부의 의뢰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 가문은 이제 서울에도 당연히 근거가 있었고 여기에 근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순왕후의 행장 나중에 세상을 떠났을 때 쓰는 그 행장에는 여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주에 대한 이야기도 가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적어도 근거가 세 군데에 있었던 거예요. 서울, 여기, 여주의 묘도 있고 이 세 군데를 세력이 커지면서 가문들이 어떤 사정에 따라서 분점해가 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현쌤 이제 말씀하신 구릉대전 저 하천이 이제 여기가 다들 저지대에 오는데 저 정도 하천과 이 정도 해발고도는 호수가 절대로 못 쳐들어오죠. 이 산줄기를 따라서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어떤 입지론에 보면 마을 입지에 대한 소라에 보면 호수상에 이제 빌지다. 꼭 그런 얘기를 또 하긴 하는데 어떤 가문은 이 가문은 저 앞에 이제 저기 가야산줄 그 다음에 앞으로 되는 거죠. 말하자면 깊은 고을 이런 데는 아니지만 매산 임수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지상으로도 꽤 좋은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고서 이제 다른 경관들을 찾아서 쭉 마을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겹쳐져 있었을 건데요. 네. 이게 이제 하천에 의해서 그 토사들이 다 유실되고 남은 이제 기반함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무거운 하중이 돌을 누르고 있다 보니까 압력이 굉장히 가해져 있는 상태인데 네. 위에 그 무거운 것들이 다 걷어지면서 이제 부피가 다시 팽창하는 과정에서 이 화강암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하중이 제거되면서 저기 있던 바위들이 쫙
이제 벌을 바깥으로 팽창하면서 깨지게 됩니다. 박석이 있나요? 저렇게 생기게 있을까? 박사가 있나요? 거기는 뭐가 있어? 박리요? 왜 바위가 그렇게 이쁘다. 그죠? 그런데 이게 그 잘못인 거죠. 그렇죠. 통화돼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설악산 흔들바위, 흔들바위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처음에는 뭐 네모지게 잘라졌었겠죠, 두부처럼. 그러니까 잘라진 경계선 부분들 먼저 이제 풍화가 되고 각진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면 결과적으로 얘만 남으니까 덩글덩글한 바위가 되는 거예요. 화가암 지역에는 꼭 모래작용이 아니어도 흙이 걷어져 나가면 이런 돌들이 많이 나옵니다. 동글동글. 그래서 우리 이제 대표님 예전에 안성에 흔들바위 생각나시죠? 네네. 지금 산 속에 있잖아. 네. 그것도 이거 같은 거고. 설악산 흔들바위도 마찬가지. 네. 화강암 지역에 흔들바위가 있어요. 우리 아산에도 있어요. 의외로 꽤. 저는 이분 이제 이 유적의 주인공은 김석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아까 이제 김세진 그분의 할아버지세요. 김홍욱이라는 분. 집안을 중흥시켰지만 효종과 사이가 안 좋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순왕후 생가를 김홍욱한테 내렸어요. 밀혈 관계였는데 그 애증의 관계였는가 봐요. 근데 이제 그분의 이제 김홍욱의 할아버지 김적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여기에 이제 사시면서 이렇게 유유자적 여기서 이제 친구들도 불러서 시도 읊고 이제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용이 논다 그래서 용유대라는 이런 이름도 지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것도 우리 경주김 씨가 관련 있는 유적입니다. 그런데 저기 바위에 글씨 있지 않아요? 그럼 그게 그러면 추사와 관련이? 추사가 성악한 그 바위. 근데 뭐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면 같은 집안이니까. 써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맞는 거네. 뭐라고 써있어요? 뭐라서 안 보이는 거네. 파랗게 다니요? 아니 저 나무 밑에 아이고, 글씨 아니야? 글씨 같아요. 일부러 심었구만. 이제 욕심나? 알고 보니 우리 안경이었어. 자, 이제 여기도 역시 우리 경주김 씨 가문의 유적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분은 여기 용계 김진함이라는 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 보면 종매부, 그래, 종매부. 그러니까 이제 사촌 누이의 남편이었던 거죠. 김 씨지만 경주김 씨는 아닌 거예요. 그분이 먼저 이제 여기를 좋아했던 그런 장소였는데 후에 이제 아까 그분 용유대 주인공이었던 김적이란 분이 이제 여기 돌아와 사시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 김적이란 분이 실질적인 입향조인 셈입니다. 이 마을에 이제 생가에 가보면 이제 김연이란 분이 이제 나와요. 김연. 그분이 이제 이 마을의 뭐 비조라 그럴까요? 비조? 실제 뭐 정착을 해 살진 않았지만 이 마을을 뭐 터전을 마련하고 연구를 시작한 분이고 그분의 아드님 때부터 여기 정착을 해서 이제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다가 단을 쌓았다네요. 여 밑에 지금 이제 보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분의 후가 된 겁니다. 담구다. 할리 막사면은 참 공부 겁나게 많이 한 사람인데. 중앙에 있는 요 바위랑 이것 때문에 이름을 붙인 거군요. 이것도 이제 화강암 드러나는 화강암이잖아요. 저기도 있고. 저기도 뭐 글씨 써놨네. 바위에. 단구가 있었나? 근데 이제 뭐 단구는 나중에 우리 지형학용으로 나온 거니까. 그렇지. 언덕배기 계단용 언덕배기. 아름다운 것이네.
그리고 옛날에 자연 하천일 때는 되게 이뻤을 것 그치? 같아. 그랬을 것 같아. 하며 네, 그리고 되게 뭐라 해야 되나 분위기가 투명하고요. 그 당시에 이런 대방을 쌓고 이러느냐고 민낯자고 맞아요. 인공으로 하천을 잘라가지고 대방을 올리는 것 같아요. 대교촌 굉장히 큰 하천이에요. 깎아내고 깎아냈어. 뭔가 알리고 싶어서 독립운동가요. 왜 신랑을 불러 직접 자기가 들이셔야지. 대동여지도. 길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요. 언제 길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네. 많이 봤어요. 자, 그래도 짧아. 마지막 답사진 아니고요. 좀 이따가 이제 정려가 요 밑에 있어요. 거기까지 가봐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정순왕후 생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대동여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서선, 해미,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이 냇물 따라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저쪽 가야산에서 내려오는 거, 저기 쪽에 내려오는 거. 근데 보면 서산에서 해미 가는 길 여기가 다리가 있겠죠? 그 다리가 대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교. 얼마나 큰 다리였는지. 한 달에. 그래서 이제 대교의 우리말이 한 다리잖아요. 그래서 이 김씨 문중을 한다리 김씨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대교라는 이름에서 이제 왔고, 원래 이제 1914년에 이제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하기 전까지 이 마을은 여러 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막 너댓 개 마을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마을이 되는데, 이제 유계리잖아요, 이 마을 유계리. 그래서 이제 계곡도 있고요, 놀유자인데, 그 마을들이 이제 첫자를 따다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요즘 이름을 가지고 지역성을 유추하려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대개 이제 잘 안 맞는 이유가 이제 그건데, 여기도 이제 그렇고, 동네 이름이 대교리라는 이름은 아예 없어졌는데, 그래도 이 문중 덕분에 한다리라는 이름으로 살아있는 셈입니다. 한다리는 바로 지금도 해미로 넘어가는 큰 다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위치를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 산줄기 보이시죠? 네. 이게 이제 아까 가야산 쭉 둘러가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줄기는 좀 얇고 만만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대동여지도의 큰 줄기고, 이 정도의 줄기라고 하면 당연히 이현쌤 말씀하신 물난리를 겪지 않을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지대지만. 그래서 비산비하의 지형이지만 평소에는 이제 비교적 좀 강한 이런 위치라서 반가가 세거할 만한 그런 자리, 그런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적으시고요. 원래 이제 여기에 이 내력이 한다리 김씨 세거지라고 그래서 마을 유래를 이렇게 자세히 써놨더라고요.
이제 다른 마을에서는 흔히 볼 수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마을에 이제 처음 내려오신 분이 김연이라는 분이시라고 되어 있고요. 김연이라는 분은 원래는 이제 이 하천의 제일 그 끝부분 거기쯤으로 처음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이따가 나중에 이제 좀 도이 쪽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왔다고. 덕지천에 어디쯤 있는데 덕지천이라는 데 정차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서산군 지도에 보면 덕지천이 이 하천 끝부분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올라와서 여기 정차하셨던 걸로 생각되고요. 아까 이제 효종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효종한테 죽임을 당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 이제 그렇게 용기 있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뭐 그랬던 걸로 봐서 아버님을 모시고 이제 아까 김적 모시고 이렇게 사는 것을 크게 이제 이렇게 칭찬하면서 이 집을 내렸대요. 그래서 효종이 지어주신 집이에요. 특이하죠? 효종한테 죽임을 당했지만 또 효종이 집을 내린 이런 집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안은 전형적인 기호 서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호락, 지난 답사 때 호락 공부했었는데, 호락 논쟁의 그 주인공인 이제 남당 한원진을 크게 현양한 분이 바로 정순왕후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순왕후가 이제 왕비가 되면서 이제 아버님 김한구, 그다음 이제 오라버니 김규주 이런 분들이 이제 고관으로 활로에 오르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정순왕후가 돌아가신 뒤에 말하자면 그 세도 가문 김조순에게 이제 숙청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제 새로운 외세, 새로운 타자, 호론을 따른 가문답게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강한 어떤 대타성, 공격성 이런 것들을 갖게 되고요. 그런 것이 이제 당연히 독립운동가의 길로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한 비가 아니고 필연적인 비예요. 이 가문의 어떤 사상적인 그 뿌리를 보면 독립운동가를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 출신의 김용환이라는 분의 비석이 여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가문인데 왜 이런 뜬금없는 비가 서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사상적인 흐름, 당색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이것이 아주 근래까지 20세기 초반까지도 이어져 왔다는 것을 이 비석은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들어가시면 오늘 문이 열렸기 때문에 문이 열려있는 날은 볼 수 있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기 양곡사의 배는 김한록인가? 네, 그 맞아요. 사람도 이 집안 맞습니다. 아. 김한록이 바로 김한구의 그 사촌, 그 형제가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기억력이 좋으시고 김한록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안에 들어가서 한번 쭉 보시고요. 특별하게 설명을.
오늘의 마지막 잡사지 왔습니다. 김홍익이라는 분의 춤추는 장면인데요. 정족촌락을 이렇게 상징하는 경관 요소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런 정면은 없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정력 없는 경우. 근데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충신 정력 또는 효자 정면은 가문의 의상을 굉장히 드높이는데 그 이제 유효한 영향력이 큰 그런 이제 경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음직으로 관직을 제수받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그냥 모양만 이쁜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문의 의상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가문은 바로 요거 김홍익 충승문 이게 이제 이 가문의 중흥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홍익은 홍자 돌림이죠. 아까 우리 김홍욱이라는 분 이제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김홍욱의 형님이세요, 이분이. 그러니까 김적이란 그분의 맏아드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러니까 홍자 들어가는 아들 형제가 여럿이었는데, 이분들이 대개 이제 과거에 급제해서 활로에 나가셨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면 연산 현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병자호란이 터졌을 때 이제 연산 현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적을 맞아 싸우러 이제, 연산에서 싸웠던 건 아니고, 다른 데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전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호란에서 전사를 했다. 그랬을 때 당시의 정서를 보면 이건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남한산성 영화도 다 보셨지만 청나라에 대해서 계속 대립각을 세운 게 이제 서인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특히 이 기호지방에서는 청나라 문물을 받아들이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야만인 취급을 사실 많이 합니다. 청에 맞서 싸웠다, 더군다나 죽었다, 이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분이 저쪽에도 또 있어요. 우리 이혜원 선생님의 조상님이신 충장공 이의배란 분도 그때 세상을 떠나서 가문이 중흥하는 데 큰 영향을 준 그런 분이신데, 이분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래서 이 가문이 중흥을 하는데 털을 잡고 여기에 세력을 떨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로 옆에 저분은 이제 육자 경자 효자 정리예요, 저분. 그런데 이제 육자 경자는 또 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아까 봤던 세진 그 손주분이 김흥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김흥경. 바로 이제 김정희가의 직계조상이 되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같은 학력이 있습니다. 지금 유경. 그분은 이제, 유경은 이 마을 분이셨겠죠? 네, 저분도 이제 효자 정렬을 받음으로써 가문을 현양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십니다. 그래서 가문에서 이제 여기에다가, 원래 위치는 여기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마을 입구에다가 이렇게 2기의 정렬을 채움으로 해서 가문의 이런 위상 이런 걸 좀 대외적으로 과시도 하고 실질적으로 가문이 현양되는 데 중요한 그런 경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불교적 상징, 불교적 장소로서 가야산 여기를 이제 돌아봤는데, 그런 이제 불교적 장소성이 이런 종족촌락 이런 거하고 연결시켜 봤을 때 그런 접근 이런 거를 좀 방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려봤었고요.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그곳으로부터 꽤 거리가 있잖아요. 여기서 멀리 보이긴 하되, 그러면서 이제 이런 조선시대 한 시기를 이제 흔들었던 중요한 가문이 이 지역에서 탄생을 했고, 이 가문들은 이제 이 아래쪽으로 가면 천수만이지만 그쪽으로 해서 서울로 이동하진 않았고요. 우리 내려왔던 그 길을 따라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당진 한진으로 해서 서울로 이렇게 통행을 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어떤 내포성,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가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답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